얘들아, 오늘 문제 어렵니? 어때? 어려워? 오늘 문제가 작년 기출입니다. 기죽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야. 자, 문항 먼저 분석해 볼게요, 같이. 처음에 문제가 시작될 때 가와 나를 토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우리 한양대 문제에서 가와 나를 요약하고 내지는 가와 나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발문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시문 독해 분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가제시문과 나제시문 사이에 논리적 관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논리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는 두 제시문이 대립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서로 대립하는 정반대되는 관계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와 나를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때 그냥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이점이 선명하게 잘 전달되도록 비교식으로 서술해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얘가 원리 사례 관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두 제시문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요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리 제시문 먼저 요약해주고 이러한 사례로서 하면서 다음 제시문을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또 동일한 논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논점에 대한 논의의 범주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 문제 같은 경우에 공감과 관련해서 가제시문은 공감의 의 측면을 서술하고 있었고 나제시문은 공감의 한계 측면을 서술하고 있었는데 범주를 의와 한계로 나누지 않더라도 가제시문은 공감이 도덕심의 원천이다. 도덕심이 발현되는 동기 측면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나제시문은 실제로 도덕적인 판단과 실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루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루고 있는 범주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의와 한계의 관계도 있고요. 혹은 의와 한계 보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제시문 사이의 관계가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가와 나를 토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가나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냥 가요약, 나요약 이렇게 서술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제시문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 관계를 파악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통점과 차이점은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립 관계일 때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비교 형식으로 서술을 하게 될 텐데 꼭 대립 관계가 아니더라도 두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다 보면 아, 공통된 논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둘이 다루고 있는 약간 그 범주가 다르구나 라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아, 얘네는 공통점밖에 없네. 얘네는 원리 사례 관계인가? 한 제시문이 사례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두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가 논제 요구의 첫 번째 부분이다. 그지?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 보이죠? 기억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현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게 대입 논술은 항상 물론 한양대가 약간 한양대가 약간의 창의성을 요하는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서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득점을 주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입 논술은 전부 다 제시문 기반으로 한 논술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억이란 무엇인가? 질문 자체는 굉장히 현학적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가의 논의와 나의 논의를
활용해서 답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가의 논의와 나의 논의를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하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두 제시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얘네를 어떤 방식으로 종합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기억이란 무엇인지, 기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제 요구 두 번째 부분 넘어가 보시면, 자, 서로 충돌하는 집단 기억을, 자, 문제 상황을 문제 요구에서 던져주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집단 기억이 서로 충돌할 때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논제 요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 기억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 상황을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논제 요구는 문제 해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유형, 자, 문제 상황이 나오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논제 요구를 해결할 때 요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문제 상황이 나오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는 반드시 문제의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열이 나, 병원 가. 그러면 병원에 접수하자마자 바로 진단서 처방전 나와? 의사가 진찰을 해야 처방전이 나오죠. 진찰을 해서 얘가 열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를 찾아야 그 다음에 처방전을 낼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 해결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상황이 나왔으면 이 문제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거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이 원인에 알맞는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논제 요구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가와 나를 어떻게 그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양대 문제는 항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논제 요구가 연결돼서 나오는데 앞 논제 요구와 뒤의 논제 요구는 별개가 아니에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0자짜리 글이 한 편의 완결성을 갖춘 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논제 요구와 두 번째 논제 요구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답안과 서술과 뒤에 부분에 대한 답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이따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지만 결국에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래야 문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논제 요구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항상 답안을 구상하실 때 까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한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가와 나를 토대로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답하라고 했어. 가와 나 제심은 단순 병렬식으로 나열, 요약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충돌하는 집단 기억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집단 기억이 서로 충돌하는 게 문제 상황이라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이거 왜 충돌하는 거지? 원인을 알아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럼 그 원인, 그 이유를, 집단 기억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유를 이 1번 논제 요구, 첫 번째 논제 요구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답안이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자, 문제 해결책 제시하는 유형, 문제 해결 유형은 전에 요 얘기 우리 했었지.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성과 다각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하나만 나오면 안 되고 해결책이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단순히 해결책이 여러 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얘기 했었어요. 다각성을 잘 살리려면 역시 범주화를 잘 시켜서 해결 방안을 사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의식적 차원의 해결 방안과 그다음에 제도적 차원의, 여기서는 평가 방안이지, 그지? 개인적 차원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개인적 차원의 평가 방안과 제도적 차원의 평가 방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해결 주체를 기준으로 범주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국제기구는 뭘 해야 되지? 정부는 뭘 해야 되지? 시민사회는 뭘 해야 되지? 각 개인은 뭘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아니면 사회의 영역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정치 측면에서는 뭘 해야 될까? 경제 측면에서는 뭘 해야 될까?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항상 다각적으로 제시되면 좋다. 다각성을 살리는 방법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의 범주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다각성과 함께 필요한 게 구체성이라고 했어요. 구체성은 뭐예요? 해결의 방향만 그냥 단순히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방향 속에서 실제 실천 가능한 매우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하는 말이, 마치 너희들이 이 문제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봐. 담당 직원이라고 생각해봐. 그 해결책을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하자면 해결책의 현실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해결책이야.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에서는 핵심적인 건 구체성과 다각성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려까지 해보신다면 창의적인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